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DMZ 포럼 평화운동 협력 세션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 평화운동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펼쳐지고 있는 DMZ 평화 포럼 총 20개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평화에 대한 담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세션에서는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주민의 입장에서 이슈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을 위해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고유경 컨설턴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녹색연합 신수연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퀸즈 벨파스트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황준선님 함께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법무법인 율립 송봉준 변호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최명숙 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 최희신 사무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좌장님과 연사분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 세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토론과 발제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DMZ 포럼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평화운동 협력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종전 평화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는 기지평화 네트워크가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평화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기지평화 네트워크는 미군기지와 주민의 삶,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올해에는 작년 토론을 진전시켜서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지자체의 역할과 주민평화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의 군사동맹과 그에 따른 군사활동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를 둘러싼 문제들은 지방자치의 범위 밖에 놓여 있기가 일쑤입니다. 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군사기지와 군사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내와 국제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지자체의 책임 있는 관여의 필요성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토론의 진행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세 분의 발제를 각 10분씩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들께서 지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각 6분씩 세 분의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발표 후에는 이 토론자분들 말씀에 대해서 발제자분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청해 듣고요. 그 후에 청중들과 함께하는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토론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채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줌 채팅창이나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은 10시 50분에 종료할 예정인데요. 바로 뒤이어서 다른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때 끝낼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발제자분들의 작성하신 발제문은 DMZ 포럼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신수연 팀장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팀장님은 2012년부터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14년부터 군사기지 환경감시 활동과 연대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 공개 운동, 공군 사격장 주변의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위한 협의회 간사 활동, 제주 해군기지 주변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팀 운영, 그리고 한국,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환경 평화에 관련된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수연 팀장님이 PPT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그 군사기지 환경 감시 활동과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보고 들었던 문제의식이나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기지는 이제 전국 곳곳에 있는데요.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 문제와 또 이제 중앙 정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는 총 93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42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87%에 해당되는 211제곱킬로미터가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기지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경기 북부에 있는 기지들은 평택이나 대구, 부산 쪽으로 이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환되는 기지의 대부분은 경기 북부에 집중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사용할 미군기지는 이제 평택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군 기지를 해마다 계속 200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환되고 있기도 하고 사용 중인 기지에서 각종 환경 오염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범죄나 소음 피해, 그다음에 다이옥신 오염이나 토양지하수 오염, 여러 이제 사격, 오발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23개 기지가 반환되면서 여러 이제 환경 오염 정황이 막 드러났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기지는 담벼락 안에 이제 쌓여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접근도 안 되고 또 정보 접근도 제한되어 있고 또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국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제 사전 예방의 원칙이나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정보 접근권에서 다 이제 예외적인 공간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가 반환될 때에서야 혹은 미군 기지 담장 밖으로 오염이 이제 막 유출이 되고 나서야 보통 이런 사고의 정황들을 알 수 있는데요. 여전히 기지 내부에 접근한다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용도, 정비를 한다거나 수송을 한다거나 보급, 지원, 탄약, 통신 등등 여러 이제 용도로 미군 기지가 사용이 되면서 가까이 주거 공간이 인접해 있거나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좀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돌려받은 미군 기지에 오염된 지하수를 추출했을 때 기름띠 높이가 거의 5m 가까이 나왔던 것, 혹은
이 그래프에서는 하단에 있는 것이 국내에서 어떤 그 규제 기준치인데 뭐 100배 이상 초과하는 그런 오염이 나온 이제 기지들이 꽤 있었고요. 뭐 벤젠이나 페놀처럼 발암 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기지들이 곳곳에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내에서는 취사나 난방이나 이제 통상적인 에너지원을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 오래된 뭐 송유관이나 기름 저장 탱크, 또 관리 부실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름 유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80여 개 기지를 지금 계속 돌려받고 있는데 돌려받는 과정에서 계속 뭐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기지를 정화하거나 복원하는 책임들을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있고, 이건 작년에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미군 기지 오염 상황들도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12개 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 이제 오염된 토양이나 제화소를 이제 정화하고 복원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협상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계속 사용될 평택에서, 그다음에 뭐 반환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이제 기지들에서, 또 뭐 부산에서 등등등 곳곳에서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환경 법령을 존중해야 된다, 미군 측에서도. 하지만 미국은 반환할 때 이제 사람에게 곧바로 해를 끼칠 정도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 정의, 토지 정의의 관점에서 이 오염된 정보를 접근하고 또 해결하고 그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드러낸 어떤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평이나 평택 혹은 포천의 사례들을 제가 이제 그 발표 원고에 실은 바가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드러내는 어떤 한계들, 각 지역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투고 있고 주민 피해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기록을 하거나 접수를 하거나 기록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주거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수시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에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성한다거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모으고 뭐 그런 어떤 역할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필요성의 흐름에 맞게 최근 한 2015년부터는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각 지역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거나 담당 인력이 배치가 된다거나 하는 좀 고무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2015년에 그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이제 배송이 돼서 들어온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의회에서는 그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지역에 이제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감시를 하고 또 어떤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평택이나 서울, 그다음에 대구, 부산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이 된 바가 있고요. 이 조례는 사실은 이제 하위 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소파 조항이라든가 그 상위 법령을 넘어서는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의지, 또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사회의 어떤 의지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오염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새롭게 등장하는 갈등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나 또 여러 형태의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예방이나 해소 방법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자체 내 주한미군 관련 조직이나 기구, 협의회 보강, 지역 주민의 피해와 어떤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각각의 지역에서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역할을 통해서 모아진 피해 사례들이나 목소리, 그다음에 어떤 제도 개선의 목소리들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미군 측과 협상을 한다거나 혹은 상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할 때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포천이나 혹은 의정부나 평택이나 여러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다음 순서에 좀 이제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공유를 해주실 텐데요.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피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또 그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지금 현재 이제 한미소파의 환경 조항이나 이런 조항 좀 구속력이 없는 부속성 형태로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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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청중이 안 계시니까 끝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 박수 치고 마무리하면 좋은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신수현 팀장님께서는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최근 들어서 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 좀 의미 부여를 해주셨고, 물론 조례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 역할이 상당히 응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지자체가 이런 피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으고 그 각각의 문제점들과 해법들에 대해서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와 별개로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하는 것, 그리고 각 지자체의 그 문제의 성격에 맞게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퀸스 벨파스트 정치학 박사 과정에 계시는 우리 황준서 선생님께서 독일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황준서 선생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퀸스 벨파스트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신데요. 북아일랜드에서 환경운동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상의 평화에 주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군비 축소, 조직범죄, 생태정의, 이행기 정의, 탈자유주의적 평화와 안보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연구 인턴으로 근무했었고요. 독립연구활동가로서 전 세계 군대의 환경 책임에 대해 연구하고, 특히 전시 환경 파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평시 군사기지 환경 오염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준 선생님도 PPT를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군 기지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독일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지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황준서입니다. 앞서서 그 녹색연화 신수현 활동가께서 이제 미군 기지 환경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어떤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 주한미군만큼이나 이제 그 유럽에서 나토라는 군사 기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미군이 주둔을 해왔는데요. 나토 미군 역시 상당히 많은 비슷한 유형의 환경 문제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을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이제 주목을 해서 독일에서 이제 독일 지자체들이 어떻게 그 나토 미군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된 이후에 1993년에 나토군 지위에 대한 보충 협약을 미국과 이제 체결을 하면서 주동 미군 그리고 나토군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공을 했고, 이 보충 협약 개정을 통해서 이제 독일이 주동 미군에게 환경 오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제 신수현 활동가께서 이제 알 권리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 같은 정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권한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나토군이 국제법상으로 혹은 이제 보충 협약상으로 면책 특권을 일정 부분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환경법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법적 쟁점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법원 소송으로 가져가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들을 일정 부분 확보는 했지만 여전히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어떤 환경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인데요. 아까 그 환경 문제 사례에서 주로 이제 기름 오염, 이 유류 오염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우리도 서울시가 아마 계속해서 녹사평에서 이제 용산기지 기름띠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유류 오염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활주로, 전투기나 항공기가 존재하는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 공군기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PFAS, 과불화합물이라고 그냥 통칭하는 이 화학물질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PFAS는 이제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사실 미국 내에서도 미국 내 미군 기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화학 물질인데요. AFF 수성막 형성 폼이라는 물질을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데 주로 이제 그 항공기의 기체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쓰는 물질입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저렇게 소방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항공 훈련이 끝난 항공기들이 전투기들이 불이 붙었을 때 이제 저렇게 불을 끄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될 경우 이 화학 물질이 체내에 축적이 될 경우 생물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고 체내에 축적이 되고요. 또한 그 소각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화학 물질이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그 기사들을 찾아보면 그 forever chemical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화학 물질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미군 기지에서 이 PFAS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항공기에 붙은 불을 끈 다음에 이 PFAS가 그러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냥 독일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그냥 PFAS가 땅으로 흘러가도록 둔다라는 두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독일 지자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PFAS나 혹은 뭐 기름 유출도 마찬가지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같은 경우에 문제가 소리 없는 오염이라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오염이 되지 않는 한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의 이제 작은 안스바흐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서는 이제 그 시에서 관리하는 연못에서 화학물질 오염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일차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PFAS 오염 농도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럼 이 PFAS가 미군에서 사용한 미군의 어떤 활동으로 발생한 오염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에게 그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제기하고 미군에게 이제 미군에게 역으로 이 PFAS 오염이 미군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이냐고 입증을 요구한 다음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게 미군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화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2013년 정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미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최근에 2021년에 들어서 갑자기 PFAS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지자체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 문제가 있는데요. 소음 문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보다는 당장 귀로 신체적으로 이제 경험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불만 제기도 더 많고 그래서 지자체 역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소음 공해 같은 경우도 이제 공군 기지가 물론 주요 소음 공해 원인이 되겠지만 사실 이제 사격장 훈련장 이따가 이제 포천 사격장 관련해서 또 발표를 해주실 텐데 이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훈련 소음들도 상당히 많은 신체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일 지자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베블링엔 판체 카제르는 사격장에서는 10년이 넘는 항이 꽤나 오랜 시간을 들여야 이렇게 해결을 위해서 미군이 노력을 하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요. 10년이 넘는 협상을 통해서 이제 사격장 주변에 소음 방벽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사격장의 완전 폐쇄 같은 어떤 궁극적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저감 차원에서 미군과 지자체가 이제 협의를 시작을 한 부분인데요. 법률상 특이한 점은 법률상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넘는 이제 협상 끝에 주동 미군이 그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한 비용을 넘어서 발생하는 소음 방벽 설치 비용을 전부 분담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사실 전 세계 유럽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 나토군 공군기지 남슈타인 공군기지가 있는 카이저슬라우테른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례 협의체를 통해서 야간 비행 금지 기간 금지 시간을 설정하고 또 주민들 거주 지역을 비행할 수 없도록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하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비스바덴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요.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이 기지가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기지가 확장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군사 안보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미군으로부터 공유를 받아서 그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시간이 짧아서 이제 좀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가지 이제 독일의 사례에서 교훈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중앙 정부와 미군의 그 아까 독일 같은 경우는 나토군 보충 협약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독일 환경법을 주동 미군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권한을 만들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환경 피해를 입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그 제도적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과 어떤 그 협의를 할 때 지자체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권한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환경 오염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역으로 이제 주한미군에게 입증을 요구를 한 우리가 주한미군이 유발한 환경 오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역으로 제시를 하는 것도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미군 기지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관련 조사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곳에서 협의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좀 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실질적인 감독 권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독일 사례를 참고해서 주한미군에게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 내용들이 없을까라는 취지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저희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사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에 있는 미군 주둔의 성격이나 저희 한국에 있는 미군 주둔의 성격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강제성을 얼마나 부여할지는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도적 부분들의 존재를 가지고서 지자체들이 또는 독일 정부가 요구하고 협상하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을 설정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행구역 주민 주거 단지를 회피해서 비행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를 주지 않을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오염 물질이죠. PFAS, 오키나와에도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우리 환경단체들, 지역 주민분들 한번 유심하게 한번 보시고 한번 저희들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준 변호사님의 발제를 들을 예정인데요. 미군 공역 지역 주민 권익보호 관련된 법률 검토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송봉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윤립 소속이시면서 대법원 국선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서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그리고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유엔군 사령부,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기지정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송봉준 변호사님의 발제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윤립의 송봉준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도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 주변에 오염된 토양이 5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군기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이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주민권익보호에 관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미군 공여 지역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주한미군 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약칭 미군 공여구역법이라 하는데 제28조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와 반환이 완료되지 않는 기지는 기지 내부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경기초조사를 통해서만 주변 지역의 오염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녹색연합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환경기초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지에서 5년의 조사 주기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미군 공여구역법의 문제점은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수립 시행을 위해서 환경기초조사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실시주기가 5년으로 너무 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라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 수시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서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을 2년마다 검토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5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지 내부 조사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오염 예방 대책을 정확히 수립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미군 공여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소파의 환경조항의 개정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소파 합의의사록 내에 환경규정 어디에도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영토 조건을 포기한다거나 미군 측의 환경 책임을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영토인 미군 공여 지역에 대해서도 국토의 안전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환경 주권이 행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산 공군기지의 제2활주를 건설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자는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소파의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 및 구역에 대해서도 본 협정 및 부속 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국내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발의되었던 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1년에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전국 15개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한 미군 기지 주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는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이 법률안은 이후 현재의 미군 공여 구역법의 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의 법률안을 살펴보면 제40조에서는 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또 41조에서는 긴급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43조부터 45조에서는 환경복구, 원상회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보고가 필요하다면 당시 법률안 40조의 공여지역에 대한 연 2회 정기조사,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관련성 여부를 조사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고, 환경오염 발생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지 내부 조사를 위해서는 법률안 제41조의 긴급 환경오염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군 시설에 대한 오염의 정도와 원인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활용해서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소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부과하고 오염 부지의 정화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여지역 환경 문제나 정보 공개라든지 기지 내부 조사도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죠. 과거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지 내부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하거나 미군 측과 직통 연령망을 구성해서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런 성과들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조례 제정과 입법 추진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2016년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평택시, 부산 남구, 대구 남구, 서울특별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현실적 강제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법의 실효성이 전통적인 강제 수단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 비구속적 합의, 아니면 교섭, 문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법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준수하라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외국 정부도 인식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미군 공여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 미군기지 주둔 지역 지방자치장 협의회에서 법률안을 마련해서 당시 입법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활발히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미군 공여지역에 관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하는 활동이 현재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미군 공여구역법이 시행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는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 미군 기지에 대한 문제가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봉준 변호사님께서는 2001년 발의된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1년 그러니까 지자체가 2001년 그 관련된 조항을 보면 뭐 크게 이렇게 뭐랄까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아주 당연한, 예를 들면 뭐 오염을 조사한다라는 것, 긴급 오염이 생기면 이를 조사하고 보고한다, 뭐 이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은 2001년 발의된 법이 지자체장들의 노력으로, 협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토대가 되어서 그 이후에 평택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현재 지금 주한미군 공여 반환구역 지원 특별법 같은 이 미군 기지로 인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의 법이라도 만들게 된 계기였다.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의식들이 존재했을까? 근데 그런 계기가 됐던 큰 이유는 지방자치가 그 당시에 이제 막 시작되면서 지자체장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소파에는 사실 지자체 관련 조항이 없는 게, 소파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주민들의 정치활동이. 그런 점에서 지금 지자체들이 나서서 좀 머리를 지혜를 모으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향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분의 발제를 청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토론자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토론의 성격이 주민평화운동, 지자체 역할과 주민평화운동에 맞추어서 우리 세 경기 지역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세 곳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먼저 우선 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외에 있는 미 육군 기지 중에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평택시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미군 기지 문제와 주민 권익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권현미 시의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권현미 의원님은 2020년에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단성되셨고 평택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인 평택미군기지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미군 관련 사건 사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행정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권현미 시의원은 평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셨고, 화학물질 사고 대응 지역 대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권현미 의원님 지금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시의원님 모시고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의원 권현미입니다. 평택시에는 미군 기지로부터 기름 유출과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20년 평택평화센터 회원들과 함께 미군 기지 연구의 활동을 통해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미군 기지 이전 사업으로 인한 경과 및 현황, 환경 오염과 소음, 그리고 범죄 등 사건, 사고를 통한 주요 갈등 요인들을 정리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비교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캠프 험프리스에는 최종 5만 3천여 명이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시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미군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평택시는 미군 기지로 인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택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은 현재 평택시가 미군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횡성 하수 처리장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군 기지 내에 있는 하수 관로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평택시는 하수 관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미군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을 하자 미군이 배출한 오염 물질에 대해 벌금을 평택시가 지불하게 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장등리 침수 사건입니다. 이는 예견된 재난에 대해 평택시와 시민들이 해결을 요구했지만 등한시한 미군의 대응으로 결국 한 마을이 침수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선량한 평택 시민은 두 번의 소송이 진행된 후에 20%의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으로 받게 될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앞으로 평택 시민이 미군과 관계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받아들여야만 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는 중앙정부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미군 기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평택시는 미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군 기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 미군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평택시는 미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소송에서 평택시는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인데 소송 관련 증거 서류를 취합하기에도 매우 부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미군을 상대로 한 소송임에도 평택시는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시민이 도리어 큰 금액의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평택시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군 기지로서의 평택시가 사건과 사고, 오염으로 상징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과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현미 의원님 이곳에서 직접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정말 좋은 지역의 현황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택시가 이제 미군 기지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지방 행정이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 대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점에 대해서 개선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포천시 사격장 군사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최명숙 위원장님 모시고 포천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최명숙 위원장님은 포천시 주민으로서 매우 오래전부터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해오셨고요. 작년 2월에 위원장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영평 사격장과 같은 군 관련 시설로 인한 소음, 사고, 환경 등 각종 피해에 대해서 주민을 대변하면서 문제 해결과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최명숙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초대돼서 이렇게 저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포천시에는 군단 2개와 예하 부대들이 주둔해 있고, 이 훈련장 노들개수 사격장이 동양 최대 규모에 있고 승진 훈련장이라는 한국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각종 훈련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토성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발탄과 도비탄이 마을로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전차 기동으로 인해서 집에서 누워만 있어도 이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러한 고통이 있고, 교통이 전차 이동할 적에는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각종 용역 결과 따르면 영평 사격장 인접 지역의 최근 10년 동안 손실 규모가 1조 7,500억이라 달하고, 사격장 주변에 5km 이내의 지역의 공시지가가 손실 규모가 6,840억에 달한다 합니다. 이런 각종 피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희 포천시 지역 주민들이 2014년에 영평 승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영평 노들개스 사격장, 용산 미 8군 기지, 국방부, 국회의사당, 청와대 앞에서 수차례 대정부 집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평 사격장 안전대책을 촉구하여 사격장 입구에서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7년여 동안 주민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정치 인사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방부 차관 주재 갈등하에 협의 해체가 정례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사격장에 대한 주변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고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나 군산, 평택 이런 데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 있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포천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 주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피해 지역의 현황이
민가의 지붕에 탄환이 낙하해 17회나 낙하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 산불로 인해서 환경 오염도 있고 도로 파손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저희 그 포천시에는 인구 감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주요 그 피해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포천시 군 관련 시설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영평 승진 사격장 대책위원회 결성 2014년 11월 27일 영평 노드르게스 사격장 앞 용산 미 8군 및 국방부 앞 국회의사당 앞에 대정부 집회, 영평 사격장 사격 중단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를 하였고 국회 정론관에서 대책 마련의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는 영평 사격장 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영평 사격장 갈등 관리를 위한 국방부 등의 관계자들하고 사자 간 협의를 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님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하였고 영평 사격장의 야간 사격을 관련해 대책위에 국방부 미 8군 간담회를 했는데 일시적으로만 그 사격을 중단하였고 지금은 밤 12시고 1시고 계속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수가 없고 요즘에 들어서 저희가 소음 측정한 결과 데시벨이 100데시벨이 넘는 날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소음법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군사보호시설 구역 내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의 보상비가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군사보호시설 내에만 하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시설 구역 평수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제일로 큰 사격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고 그 인접 지역의 피해 주민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는 이런 보상이나 이런 게 저희 피해 주민들한테는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그 법을 좀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피해 지역의 마을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천에는 그 미군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 최대의 미군 종합 사격장 로드리게스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군 군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 주민들이 이 군 훈련장 군 시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매우 오래전부터 되게 커왔는데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복합 사격장,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 규모의 사격장으로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확대를 시켰는데 그 확대를 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격장 주변 지역 마을로 이 탄환들이, 그러니까 탄피부터 시작해서 실탄까지 이렇게 날아 들어오는, 그래서 천정을 뚫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비닐하우스를 뚫고 온다든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위원회를 꾸려서 사격장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그리고 국방부와 미군 관계자들과 협의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훈련을 12시 1시에 하는데 사실 헬기 소음하고 전투기 소음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헬기 소음은 지속적이진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생활 안정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영향이 크다. 근데 그게 야간에 계속 특히 12시 1시에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자명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군이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 최희신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동두천 지역의 현황을 들을 텐데요. 우리 최희신 국장님은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 설립에 참여하시면서 2018년부터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인권,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해서 2017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동두천 지역의 현재 미군기지가 캠프 KC, 캠프 호비, 캠프 모빌과 같은 기지들이 있는데요. 이 기지들의 반환과 더불어서 이미 반환된 기지들의 온전한 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최희신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의 최희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17년부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고요. 오늘 동두천 지역에 있는 평화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은 되게 작은 도시입니다. 전체 면적이 95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 그 중에 42%가 미군과 관련된 미군 기지이거나 공여지입니다. 저희 주로 미군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평화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1991년에 동두천 민주시민회라는 시민단체가 설립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2년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윤금이 살해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미군 범죄와 관련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동두천 시민연대를 개칭하고 그 사이에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주로 미군 범죄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고요. 특히 또 하나는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된 운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2012년에 안타깝게도 해산이 되어서 17년까지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가 17년에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는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운동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2020년 작년부터는 캠프 모빌의 온전한 반환, 그리고 온전한 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부터 캠프 모빌을 걷고 시민들과 함께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동두천 지역에서 갑자기 일어나게 된 미군 드론과 관련된 훈련 중단을 위한 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1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캠프 모빌을 둘레를 걷는데, 캠프 모빌은 약 6만 평이 되는 미군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평수이죠. 그래서 계속 반환을 요구하였고 작년 12월에야 돼서야 일부가 반환되었습니다. 6만 평 중에 15,000평이 반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의 온전한 반환과 전부 반환과 온전한 환경 정화에 대해서 시민들과 계속 걷고 토론하고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그 캠프 모빌이 6만 평 중에 15,000평만 반환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5,000평의 미군 기지 그러니까 45,000평의 미군 기지에 군사용 무인 항공기라고 쳤네요. 군사용 무인 항공기인 미군 드론의 활주로와
비행장을 둔다는 이유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6만 평의 반환이 15,000평만 반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미군 드론 비행장이 있는 것의 문제는 드론 비행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군사용 무인 항공기가 동두천 전역을 날아다니면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루도 빼지 않고 무인 항공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두천은 되게 작은 규모의 도시입니다. 미군 드론이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동두천시 전역의 그 표시로 거의 하루 종일 날아다니고 특히나 주말 같을 때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계속 날아다니죠. 저기 날아다니는 지역이 전부 다 민간인 주거 지역입니다. 동두천은 미군 기지가 많고 산악이 많기 때문에 주로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주로 그 지역을 날아다니니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관련된 훈련 반대와 특히 비행장이 캠프 모빌에 있어야 하는 이유, 반환을 약속한 곳에서 일부 반환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캠프는 동두천에 캠프 KC와 캠프 호비가 더 있는데요. 두 캠프를 합치면 870만 평에 달합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캠프를 놔두고 반환을 약속한 곳에 여전히 비행장을 두고 그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철 1호선이 지나는 그 선로에서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드론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의 요구는 이렇게 15,000평만 반환된 캠프 모빌에 지금 온전한 반환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미군 드론 훈련이 마치 여기서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위협감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고요. 심각한 소음기에 공해와 도대체 무엇을 찍는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고요. 저희 동두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동두천에서 떠다니고 있는 미군 드론의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앞에 보셨던 동영상은 그 소리가 동두천 시내 전역에서 거의 매일 들리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소음 공해를 하고 저것이 추락했을 때의 위험과 그다음에 무엇을 촬영하는지 알 수 없는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요. 동두천 지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두천 지역에 드론이 떠다니는 것을 저렇게 쉽게 볼 수 있다니 놀랍네요. 동두천 지역은 정말 오랫동안 미군 기지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와왔고 동두천 시민분들의 이런 활동으로 이 문제 해결이 상당히 큰 역사적인 획을 그은 그런 활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성과들과 함께 지금 일부의 반환이라는 한계가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또 다른 모습의 문제들을 낳고 있다는 걸 오늘 확인을 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 문제로 인한 위험성과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발제와 토론을 다 들었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과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줌
줌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송봉준 변호사님과 함께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평택 평화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부산 지역에서도 아마 이 지금 토론을 방청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요. 우리 독일 사례에서 지자체와 미군과의 정례 협의체를 만들어서 비행 시간, 비행 구역 설정과 같은 것을 협의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자체 권한을 명시하는 상위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독일의 정례 협의체가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독일에는 지자체 권한을 명시하는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우리 최정희 선생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실 폐쇄와 관련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주민 투표가 안 된 이유가 지자체,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 주민 투표는 이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미군 생화학 실험실은 국가 사무라서 안 된다 이런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변현준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천 주민분들 말씀을 들은 분께서 우리 김종기 선생님께서 기지 주변에 포천 시민분들이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투쟁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음 소송이나 법률적인 구제를 한번 도전해 보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께서는 질문은 없으시고요. 박수가 지금 한 5개 올라와 있는 네, 박수 응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일단은 그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아마 독일 사례는 우리 황준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 이 행정소송 전망에 관련해서는 송봉준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천 우리 최명수 위원장님 혹시 그 소음 소송이나 이제 법률적인 어떤 구제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황준 선생님. 네, 독일 사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에 제가 아는 한 이제 독일에도 지자체의 권한을 명시한 상위법은 미군 기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나토군 보충협약 개정을 통해서 독일 환경법을 주동 미군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독일 환경법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주정부와 이제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을 의미하고요.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지자체들이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상의 어떤 명시된 권한은 없지만 정리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끈질기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소음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체적인 항의도 그렇고 협의 요구를 계속해서 주동 미군에게 아까 판체르네 사격장 같은 경우에 10년에 걸쳐서 협상과 항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끈질기게 그리고 아예 전담 부처를 만들어서 이제 주동 미군 관련 전담 부처를 지자체 내에 만들어서 관련 자료들을 꾸준히 모으고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서 요구한 끝에서야 이제 정례 협의체가 만들어진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한 곳에서 이제 만들어지니까는 이제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서로 배우고 또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차원들의 노력들을 지금에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례협의체들이 그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권한들을 갖고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이제 정보 접근 권한이 가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정보도 물론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간 비행 계획 이라던가 어느 지역에선 야간 비행을 아예 금지한 경우도 있지만 야간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야간 비행 계획을 이제 주동 미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이날은 뺄 수 있으면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다던가 그래서 정보 접근에 더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례 협의체가 단순히 미군이 그냥 협의체 나와서 뭐 주민들의 뭐 항의를 주민들의 불만을 고충을 우리가 뭐 듣는 자리 정도로만 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 미군이 좀 더 대등한 차원에서 그 주동미군 전반에 걸친 어떤 사안들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은 주동미군이 최대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군사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주동미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항의와 뭐 협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차례 소송도 있었기 때문에 주동미군도 이제 그 어떤 법적 소송을 계속해서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동미군의 평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이렇게까지 협의체 만들어지고 우리 협의체로도 사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소음 문제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협의체뿐만 아니라 소음 방벽 건설이라던가 소음 방벽 건설 사례는 사실 이 판체른 사격장이 좀 더 특이한 사례이고 다른 곳들 이제 사격장 같은 경우는 뭐 소음 방벽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공군 훈련장 같은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 방벽 문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정례 협의체들이 각각의 대응 방안을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례 협의체가 좀 최근에 들어서 좀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성과들을 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 부산 그 시의 그 주민투표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송 변호사님 의견 혹시 주실 수 있으시면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그 미군 생화학 실험실 폐쇄 요청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 좀 첨예하게 소송에서 다퉈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치사무 관련해서 이제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지만 그 중에 보면 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이 부분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그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 예방과 방역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논거를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한번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대해서 노력하고 근거를 만들어가면서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너무 짧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법률상으로는 사무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이번 소송을 통해서 과연 자치사무의 본질적인 내용,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다퉈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포천 사격장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소송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최명숙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소송은 아직 고려해 본 적은 없고요. 그 정치인들이 많이 왔다 가시면서 이거를 잘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근데 왔다 가실 때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왔다 가셔서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희 시민들, 포천 시민들 주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거는 아직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희가 그냥 저희 그 주민의 1인 시하고 이러는 것도 그 저희들 그냥 주민들의 그 기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1인 시를 7년 동안 하면서
그런 것도 버거운데 지금 소송이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말 정말 주민분들의 노력으로,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리고 정말 끈질긴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제 활동해온 걸로 듣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 왔다 가지만 마시고 간 다음에 꼭 뭔가를 이루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류 협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아직 말씀을 간단하게 토론 오늘 발제하신 내용들 가지고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수연 발제자님은 이제 토론분들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혹시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합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좀 되게 다양한 안전이나 이제 건강권에 위협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공공정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항이나 댐이나 발전소를 건설할 때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한다거나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지역의 주민의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론화가 되거나 피해 사례를 수집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려는 노력들이 지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60, 70년 이상 사용됐다가 반환되는 공간들도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오염 문제가 계속 부실 정화라든가 여러 이제 피해 상황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간으로 재편을 하거나 계속 사용 중인 기지에 여러 이제 환경 피해나 주민들의 어떤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최희신 선생님 혹시 뭐 하실 말씀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네. 그동안 동두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늘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는 미군 드론하고 캠프 모듈의 온전한 반환과 관련된 홍보전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근데 지금 오늘 배운 대로 피해 사례를 모은다거나 그다음에 지자체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동두천은 아직 미군과 관련된 전담 부서가 행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라인으로서 참여해 주신 우리 평택시 권현미 의원님 마지막 말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포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되기 전에 화학물질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화학물질 역시도 시민이 먼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대응이나 그 대처 방안에 대한 것들이 행정이 따라와 주지를 않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천이나 동두천의 사례 그리고 이제 평택시의 사례도 약간 그와 같은 맥락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행정이나 또 정부 이렇게 뭔가 법 집행을 제도를 만드는 그런 기관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컴퓨터가 시계가 잘못됐네요. 이미 시간이 도과했는데 제가 모르고 여유 있게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오늘 이 세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통역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DMZ 포럼이 내건 슬로건처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지자체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모두 여럿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와 인권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세션은 평화를 위한 거대 담론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평화와 관련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던 만큼 특별한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연사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